예, 박필수입니다.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좀 저희들이 좀 이런 그 교육이라든가 그걸 갖다 계획한 거는 저 아마 안면이 좀 있죠. 아마 그 문화재 관련이나 목재에 대해서 아마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가 텔레비에 아마 몇 분씩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뭐 감사원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뭐 방송이나 또 그거하고 같이 나가보면 항상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담당 사람이 조금만 좀 목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면 좀 이런 걸 좀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원에 와서 이제 이런 걸 좀 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기후변화 관련돼서 우리 목재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목재가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실제로 좀 공공기관 주도가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좀 깊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를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목재를 쓰시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목재를 잘 모르신다고 너무 많이 속여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재를 조금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런 부분이 좀 회복되면 또 목재 이용도 많이 늘면 목재 사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런 걸 아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여기 아마 대부분이 아마 임학과를 아마 나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또 임학과하고 임상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한 뿌리인데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잘 키우는데 목재가 뭔지를 모르고 또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상식적으로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또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목재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재가 왜 그런 나무를 쓰고 그런 나무들로 되어 있는가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다 아시죠? 한국잉업진흥원 다 아십니까? 네? 한국잉업진흥원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부분법인화가 돼가지고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산림청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요 하는 일들이 이제 임업 지식하고 신기술 보호 확산 이런 업무가 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임산물 품질 관리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서 주요 임산물로 지정되는 게 90개 품목이 있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는 지금 산양삼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부터 체계를 세워서 임산물 전체를 관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제품하고 이제 목재 제품 보관 지정들을 위해서 목재 제품 품질 인증이라든지 목재 제품 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흡수성 증진, 산림 인증 활성화 이런 업무들 하고 그리고 이제 산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그럼 목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재는 실제로 보면 목재가 이 세상 재료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목재를 토보도 자르기 쉽다고 해서 목재를 굉장히 쉬운 재료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균일한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목재는 균일한 재료가 아니고 불균일한 재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기본 용어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나이테가 보이는 단면을 우리가 N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테에 접선되게 자른 단면, 이 단면을 우리가 접선 단면이라고 하고 나이테하고 직각이 되면서 순을 통과한 요런 단면을 우리가 방사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단면별로 이렇게 나오고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방향에 따라서 목재 변형률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러죠. 그렇게 이 정목으로 나무를 캐는 게 판목으로 캐는 것보다 나무가 훨씬 더 안정되는 거예요. 수출이 적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판을 나무를 캐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모든 나무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 색깔이 진한 부분을 우리가 심재라고 해요. 이 바깥 부분을 변재라고 합니다. 심재와 변재의 차이는 이 심재는 모든 세포들의 생리적 기능을 상실한 전부 죽은 세포입니다. 또 변재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신변제에 따라서도 목재의 내구성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 낙엽성 같은 것도 신재하고 변재하고 내구성 차이가 확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재를 아까 제가 3단면을 말씀드렸죠. 이 한 현민으로 보면 이 3단면 단면별로 나타나는 세포 형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형태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나무들을 갖다 이 나무는 소나무다, 이 나무는 잣나무다, 뭐 이 나무는 잎이다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1년에 이런 나무들 감정해 달라는 그 시험 어디가 1년에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명을 조금 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소나무 하나를 보면 실제로 침엽수는 조직 구조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 반듯반듯하게 보는 놈들이 가도관이라는 침엽수는 가도관이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수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나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이 빨간 선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방사조직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하는 역할이 양분을 저장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조직에서도 세포 중에서 가장 약한 세포고 요 이제 구멍 뻥뻥 뚫는 거 있죠? 이게 송진을 만드는 구멍입니다. 수지로 나가는데 이런 조직들이 있는 나무들이야 좋은 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송진을 만듭니다. 근데 똑같은 이 세포를 갖다가 방사하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접선하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종류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면에 따라서 이 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수종을 다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랩수의 대표적인 조직을 보면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 아까하고는 전혀 구조가 틀리죠. 이거 이제 큰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그 도관입니다. 도관. 도관의 역할은 물을 빨아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빨아올리는 역할. 그리고 이제 그 침엽수보다는 한랩수들이 조직이 훨씬 더 분화가 돼요. 발달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수막 책 딱 펴면 제일 첫 페이지에 뭐 나옵니까? 은행나무 나오죠. 그 순서대로 보면 그 목재 조직이 발달된 순서가 거의 일치해요. 그 옛날 분들이 현미경도 안 봤으면서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도관을 딱 메우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타이로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타이로시스가 있는 것들은 방부제 한번 집어도 안 나갑니다. 대신에 잘 안 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조직 구조를 알면 목재 이용하는데 굉장히 이제 응용하기가 좋은 거죠. 우리가 술통 뭘로 만듭니까? 오크도 만들죠. 그죠? 오크도 만들지만 오크하고 전부 다 이게 차냐? 안 찹니다. 그렇게 하이트 오크 계통은 이렇게 타이로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술통을 만들 수 있지만 레드 오크 계통은 타이로시스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모 대학에서도 우리 이제 그 밤나무 노동 목재들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밤나무 속에는 탄닌 성분이 많지. 그러면 탄닌하고 술하고 잘 반응을 하면 굉장히 더 좋은 술이 될 거라고 화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밤나무도 가지고 장인을 데려다가 술통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술을 가득 비워놓고 이제 기분 좋다고 이제 회식을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오니까 방이 강이 된 거예요. 참나무, 밤나무 같은 경우는 저는 타이로시스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물 다 빠져버려요.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잘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목재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무가 빨리 자라면 나무가 가볍고 묻을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 그러니까 세포가 어떤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빨리 자라면 더 강한 나무가 있고 또 빨리 자라면 묻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보시면 우리가 이런 그 침엽수제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빨리 자라면 나무가 가벼워집니다. 물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요 하얀 부분 있죠. 요거는 심포 벽이 얇아서 하얀 거예요. 물론 염색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요거는 봄에 큰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추제 그런 거 배웠죠. 요게 봄에 큰 부분이고 요게 여름에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빨리 커버되면 이 부분이 적게 이 부분이 심포벽이 두꺼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양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중도 가벼워지고 나무 강도도 떨어지고 나무도 무릅니다. 대신에 이런 참나무 같은 거 우리가 항공성이 있는 나무, 도관이 큰 있는 나무들이 보면 이제 어떤 나무들이 있냐면 아카시아라든지 뽕나무라든지 또 우리 그 참나무 계통의 나무들 또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만 있습니다. 그럼 구멍만 나옵니다. 도가만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참나무 같은 경우는 빨리 자라면 참 천천히 자라면 요 부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나무도 가볍고 강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같은 경우는 빨리 자라면 더 강해집니다. 나무가. 이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공자를 그래가지고 열이 참 이렇게 도관이 고루 분포하는 들이 있어요. 우리 뭐 단풍나무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빨리 자라나 천천히 자라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란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가 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 뭐 물론 목재마다 나무가 틀리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비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거 한 몇 년 전에 거북선이 물에 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거북선은 소나무로 되어 있다 그러고 소나무 비중은 0.45밖에 안 나오고 당연히 물에 안 가라앉죠, 그죠? 그런데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주 성분이 셀룰로스, 헬피셀룰로스, 리그닌이죠. 이 성분들은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재라도 목재 공국 속에 물이 다 차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네. 물론 저쪽 중남미에서 던 나무들 중에서는 비중이 1 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빨라도 물에 가라앉는 나무가 있지만은 어떤 나무든지 목재 속에 비중이 물이 다 차면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선도 충분히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어느 도시 없이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나무들 상처. 실제로 저는 서울 시내를 봐도 서울시가 600년 동안 도읍이었다는 걸 갖다 느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시에 큰 나무가 없습니다. 큰 나무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큰 나무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껴가지고 이런 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신문에 좀 기재도 좀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회계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은행나무가 276번이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어요. 이 대부분이 다 사람이 의한 상처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입으면 어떤 현상, 이걸 틀림없이 나중에 인간들한테 보호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호하냐면은 이게 언젠가는 덮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안을 썩겠죠. 썩으면 태풍이 나오면 길로 떨어지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도시 없이 아마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번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많이 써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면 교체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교체하기는 좀 아깝다 싶은 것들은 반드시 수관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태풍들 대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철망을 전부 다 덮으셔야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다른 도시 가서 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제 커지니까, 어릴 때는 괜찮은데, 커지니까 이걸 철망을 못 나오게끔 나무 뿌리를 칩니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철망이 들려 올라와가지고 밤에 걸어가면 그 걸리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로수를 좀 잘 좀 둘러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아마 어느 도시 없이 그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데 가로수하고 녹지 공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심을 때는 잘 심고 관리한다고 잘하는데 실제로 보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자, 우리 그 산불이 옛날에 강원도 산불 크게 났었죠. 크게 나고 나니까 불 맞은 나무는 벅석벅석해서 못 쓴다는 소문이 나요. 실제로 불 맞은 나무 벅석벅석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 나자마자 강원도에 가가지고 완전 새까맣게 한 나무, 그리고 중간쯤 한 나무, 부디 석재가 나무, 그리고 쌩쌩한 나무를 4나무를 위에다가 실험을 합니다. 해보니까 새까맣게 탄 나무도 실제 숲이도 다 안 탔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사진 찍어보니까 조직의 변화도 전혀 없고, 또 목재를 말려서 물리시험을 해보니까 강도적 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뺐으면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애를 많이 먹죠. 일선에서도 청변. 그죠?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뭐 책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나무를 갖다 벌채하는 시기가 10월에서 2월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무 베면 청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베입니다. 근데 지금쯤 나무를 베서 제작을 하면 이런 그 침류수 같은 거의 100% 청변 먹습니다. 한나절만 와도 청변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변을 줄이려고 하면 이런 뭐 약재 처리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도 또 돈이잖아, 그죠? 그래서 벌채 시기를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변이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이런 약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청변균이라는 것은 목재 세포벽을 갉아먹지를 않습니다. 세포 속에 있는 영양분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 성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변이 막 청변 좀 먹었다고 썩은 목재를 넣고 막 뜯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그건 소송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실제로 목재 성질이나 별 영향을, 썩은 목재는 아닙니다. 목재 성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NaOH 한 5% 이상을 좀 도포를 해준다든지, 물론 뭐 도포해도 약간 좀 변시는 됩니다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빠지는 현상입니다. 얘네도 이 뭐 시비가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 빠지는 현상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떻게 특별히 연구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걱정되고 할 때는 나무 조금 작아가 물에 담가 보면 물이 잘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잘 빠지면 건조가 빠르다는. 아니요. 근데 그 세포 내용물 속에 착색 물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설치했을 때 비 같은 거 맞으면 저 색깔이 변하는 이야기 합니다. 자, 이거보다 사진을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그 송광사에 있는 그 비사리굿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 글자는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뭐 보고서도 써주고 했는데 요 앞에 가보면 아마 이 나무는 그 지리산 뭐 세정벌에서 쓰러진 나무를, 쌀이나무를 갖다 이걸 만들었다는 아마 이야기를 아마 써놨을 겁니다. 1728년도가 써놨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쌀이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어느 전에 가다 보면 쌀이나무 기둥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거 보면 97, 8% 전부 느티나무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쌀이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구분 못하냐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쌀이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어느 문헌에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고승들한테 제가 나이 든 스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쌀이나무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부터 절에서 가장 기억이 있는 게 뭡니까? 사리죠, 사리. 천인들 사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느티나무가 가장 맹목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취급을 해왔습니다. 보급체를. 그러다 보니까 사리를 보관하는 함을 만드는 나무가 느티나무로 쓰이면서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쌀이나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추측만 합니다. 이게 뭐 그것도 없는 이야기죠.
이건 농산 삼계살 있는 요 기둥인데 요것도 쌀이 나무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요 굴재는 한가지 놔뒀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만지면 죽을 때 아무도 고통 없이 죽는답니다.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강감차로 와요. 강감차로 와서 돈 1,000원 잃고 여기 한번 딱 만지고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그래서 도저히 뭐 1,000원 잃고 그 정도 편하면 좋겠다. 어느 절 없이 그런 들이 많습니다. 마곡사 같은 데도 가면 그 대형 보전에 가면 이제 쌀이나무 기둥이 있는데 그 쌀이나무 기둥을 안고 돌면 아들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들 그 별거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안고 도는 기둥이 반질반질합니다. 그런 거. 실제로 쌀이나무 기둥이 있어요? 없습니다. 쌀이나무가 그렇게 클 수도 없고. 98%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얘는 이제 소나무도 있고 가끔 이제 뭐 다른 나무들을 이제 신비감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한테 좀 이런 전화가 많이 와서 이것도 하나 목재는 아닙니다만 하나 일어나봤습니다. 뽕나무 겨우살이를 갖다가 고가에 아마도 고가에 사가지고 제보고 뽕나무 겨우살이가 맞니 안 맞냐고 감정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뽕나무 겨우살을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없습니다. 동의보험에만 의학 서적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마 고가로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겨우살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겨우살 주로 요거만 알죠, 그죠? 요거만 알지만 겨우살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일단 6개가 있기는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요런 겨우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에 딱 나오는 거죠. 참나무에 붙었다고 해서 참나무 겨우살이가 아니고 참나무 겨우살이 종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런 근데 이런 참나무 겨우살이 같은 경우는 꼭 가루로 팔아요. 가루. 그래서 제가 겨우살이 한 1mm 정도만 제가 잘라봐도 이게 무슨 겨우살인지 제가 연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식별을 할 수 있는데 가루 가지고 보면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뽕나무 겨우살이를 갖다 고가로 꼭 뭐 필요해서 사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루 말고 원재료를 좀 달라가든지 그러면 뭐 딴 장소를 좀 다르게 달라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몇 분하면 몇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에서도 경희대학 한방과에서도 그 한방과 의사가 저보고 이걸 구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살림지에 아마 걸친 게 있었을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아카시아 나무 어떤 나무 생각해요? 아카시아 나무. 자, 아카시아 나무. 지금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아카시아 나무 목재만큼 좋은 목재 별로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목재 심재 같은 경우는 썩힐래도 아마 잘 안 썩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카시아 우리가 제대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목재가 별로 생산 안 되지만은 굉장히 좋은 목재고. 그리고 네? 좀이요? 예. 근데 그 아카시아 목재 심재는 완전히 탈루시스가 확 막혔기 때문에 숨을 축도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빈재는 바깥 부분, 그 부분은 전혀 틀립니다. 잘 썼습니다. 근데 심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좋으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재의 성질이 별로 안 좋다고 많이 평이 났던 거는 옛날 목재는 전부 다 보면 나무밖에 안 써봤거든요. 무나무. 그러니까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관리하기가.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고 이렇게 보면 도관이 확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인식이 결정적으로 나빠진 게 묘지를 침범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묘지 침범하는 것도 실제로 아까 전한 것들은 자르면 자를수록 자꾸 번지는데 묘지가에 몇 나무만 잘 씌워놓으면 그 다음에 그 이상 잘 안 번집니다. 그런 걸 또 한번 좀 이용해 보시면 있는 부분이고. 또 저는 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오는데 겨울에 그 상박한 거리를 갖다 달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좀 상록수를 어떻게 좀 가로수도 좀 심어보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한해 언제 굉장히 추운 해가 있었어요. 추운 해가 있었는데 산림과학원에 모든 그 남쪽 식물들을 막 공개놨는데 모든 나무들이 다 동해 피해를 봤는데 유일하게 이 나무 한 나무가 동해 피해를 안 받더라고요. 개동청나무입니다. 개동청나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 씨를 좀 구해가지고 어떻게 좀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씨가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제가 물론 뭐 많이 움직일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좀 이런 묘목이나 이런 걸 어디 좀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좀 강원도에서는 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겨울에 도로가 너무 험하거든요. 싶어서 한카트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이거는 제가 좀 무한자나무 아시죠? 남쪽에 있는 나무라 가지고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그 임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이야기를 만들면,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 그러죠. 좋은 이야기를 만들면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자나무 중에도 그 전에 그 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좋아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자식들에게 우환이 없게 하는 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 염주를 만들면 스님들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좀 많이 심어가지고 땅 있는 산을 좀 많이 심어가지고 사흘 초파를 절 앞에 가서 화분에 담아가 팔면 할머니들 잘 안 사겠어요. 이 나무 집에 하나 심어 놓으면 그 자식들한테 우환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잘 팔릴 것 같아요. 그건 좀 이야기를 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얽힌 문화라든지 좋은 이야기들을 엮으면 훨씬 더 사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목재 향, 모든 나무가 향이 좋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향을 내는 나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아까 뭐 우리 소나무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수지구가 있다든지 송지를 만드는 구멍, 그건 편백이나 그런 나무들은 저런 게 없습니다. 삼나무나 저런 것들은 없지만 수지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렵수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장재는 신유수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양림 있는 데 가끔 가보면 그건 참나무 방 내놓고 뭐 참나무도 내양제 쫙 해놓고 느티나무 방 그래가지고 느티나무 내양제를 해놓은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날씨 좋은 날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참나무 같은 경우도 내장재로 그렇게 많이 쓰면 비 오는 날만 들어보시죠. 풍풍한 냄새 납니다. 오래 있으면 머리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향이 있는 나무들로 내장재를 쓰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진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향이 있는 나무들은 또 그 송지 결국 방부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전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물론 향은 그 수지 성분하고 목재 영양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이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나무들은 전혀 그런 세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양분에 의해서 조금은 냄새는 나지만 진한 향은 없죠. 편백이라든지 삼나무, 요 까만 있죠? 요게 수지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이제 그런 향을 만들기 때문에 진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혹시 침향 들어보셨습니까? 요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무입니다. 이거는 키로당 싸게는 한 150만 원에서 비싸게는 4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래 어디 있습니까? 그래 보니까 고급 공진단에 들어간대요. 아주 고급 공진단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아쿠랄리아 속에 속하는 나무인데 이게 모든 나무의 이 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균사의 작용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씩 조금씩 바뀌나 봐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국내 이제 동의대학 교수, 한의학과 교수가 국내에 이제 흘러다니는 그걸 갖다가 한 40종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분석을 했더니 분석을 해보니까 80%가 가짜예요.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작년에 KTNG에서도 고급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이걸 좀 더 가야 되나 봐요. 이게. 그런데 그것에도 가지고 오니까 가짜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 KTNG 같은 데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출품을 안 했습니다. 그 신제품 출시를 안 했어요. 엄청나게 연구비를 많이 드립니다. 자, 우리 문화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재 제가 좀 기둥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수덕사 대형전인데 수덕사 대형전 기둥이 전부 다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석사 무당수장 별을 기둥 24개죠. 그죠? 그게 전부 다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문화재는 하면 전부 다 무조건 소나무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느티나무 기둥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나무 기둥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경복궁 같은 것도 전부 다 뭐 울진서 가면 소나무가 쓴 걸로 지금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경복궁 기둥 같은 것도 전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소나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별로 오래된 걸수록 느티나무 기둥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오래된 건물들이 사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티나무의 그게 종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보면 이제 사찰에 느티나무가 많고 또 향교나 그 정자 같은 데 영대 보면 또 이제 느티나무 기둥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느티나무 기둥이 나오는데 느티나무 기둥도 보면 절에도 보면 꼭 스님을 모시는 곳에만 느티나무 기둥이 있어요. 자, 그 불상을 모시는 곳에. 향교도 공자를 모시는 명륜당이나 또 그 대성전에만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는 기간에는 한렵수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또 절에 가도 스님들이 그 공부하는 공간에는 한렵수는 단 한 줄도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렵수를 집을 지으면 집이 중후하고 좀 근엄한 느낌이 난다 그래요. 또 침엽수도 집을 지으면 소박하고 아담한 느낌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경복궁 같은 경우는 임금님이 근무하는데 좀 중후하고 근엄한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복궁에도 한렵수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사람이 주로 기거하는 곳에서는 거의 다 침엽수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향교 대성전이나 또 우리 정말로 양반들 집에 가면 신당이 따로 있죠. 그런 데도 보면 느티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찰에 또 우리 뭐 대형전이나 대형보전이나 불상을 모시는 건물에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느티나무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씁니까? 계목이라고 쓰죠. 그 개체가 무슨 개체입니까? 나무 목재 옆에 기신기체가 붙었죠. 그래서 아마 신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한렵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저 남자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향이에요. 한렵수 치고 우리나라 한렵수 치고 향이 좋은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큰 집에 들어가 보면 밤에 조용할 때 보면 뚝뚝 소리 나죠. 집에서. 잡음이 많이 납니다. 잡음이 많이 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걸 뭐 귀신 나오는 소리가 들고 그래서 그 잡음, 그 귀신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저렇게 목재, 우리가 꺼낼 때는 목재를 켜보면 바깥에도 갈라지지만 속도 갈라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부 할일이 그러는데 내부 할일이 가면 뻑뻑 끄는 굉장히 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침엽수보다는 한렵수가 비능이 큽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또는 자본들, 또 비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대부분 다 침엽수를 이용하고 그 외에 좀 중후하거나 또 신과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류수를 이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조직과 봐도 제가 아까 요 방사수이 가장 약한 조직이 되는데 이 방사수의 양이 침엽수보다는 한엽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나무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참나무가 잘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도끼질을 하면 장작을 패면 참나무 장작 패기가 제일 쉽죠. 제일 잘 갈라집니다. 소나무보다. 왜 그러냐면 참나무에 이렇게 원반 보면 이렇게 서리 쭉쭉 나가는 게 있죠. 그게 방사 조직입니다. 그게 목재 중에서는 가장 약한 조직이에요. 그게 도끼 날만 닿으면 착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고 우리 참 금강송 이거 참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이번에도 참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인원도 아니고 예? 1928년도에 동명대학교에 우익대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 소나무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구분해놓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소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뭐 금강송이다 아니다 엄청나게 늘 그냥 싸우고 난리를 치게 줬죠. 근데 이제 이거 남해에서 가짜 거북선 사고 났을 때부터 제가 한번 갔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소나무가 엄청나게 비싸죠. 요 거북선 하나하고 판옥선 만드는데 예산이 44억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쓰는 햄녹을 갖다가 저는 어쨌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산 햄녹을 갖다 하면 한 4억만 원 만들어요. 한 4억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자에서는 탐이나서 돈이 40억.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햄녹인지 소나무인지.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짜 거북선 뭐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았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햄녹으로 싸게 만들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문화재 때문에 그래요. 문화재는 문화재 법에도 그렇게 만들게 돼 있고 원재료와 동일한 걸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뿐만 아니라 세계 사적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원재료와 동일한 걸로 써야 된다. 안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규정이 있고 또 이러한 그 규정들 외에도 그건 뭐 법은 또 어떻게 바꾸고 뭐 또 국제 규정을 무시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소나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년 보면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나무를 가장 좋아하는가. 그런데 십몇 년 동안 1위는 항상 소나무예요. 그리고 2위는 느티나무하고 어देख나무하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위는 항상 소나무예요. 그런데 소나무가 왜 계속 1위를 차지할까요? 소나무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물론 강원도 소나무는 아름답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자, 우리 지금은 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런 걸 좀 무시되고 있지만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나무집에서 태어났고, 예? 소나무도 부들집에서 밥을 했고, 소나무 신을 신고 다니고, 또 소나무집에서 살고, 소나무 밖에 밥을 먹고, 죽을 때도 소나무 안에 쌓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하고 소나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은 소나무를 좋아하는 게 유전자까지 바뀌지 않는가 싶은 생각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은 꼭 그 문화재를 그 비싼 소나무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크게 비약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까지 거북선 한 조각도 못 찾았습니다. 거북선 그 한 조각 찾으려고 수십억을 떼내가지고 탐사를 했지만 한 조각도 못 찾았어요. 문을 보고 소나무로 되어 있는 걸 아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수백 년 후에 그 미국에서 가지고 온 나무를 했어. 그러면 비약을 한다면 거북선 너가 만들었다고 너는 너나 이런 놈 없잖아. 거북선 미국 사람이 만든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너무 과장된 비약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원재료를 이렇게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화문 흰판이 또 갈라졌죠. 네? 왜 갈라졌을까요? 네? 건조 잘못했어요. 전부 다 건조를 잘못해서 갈라졌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산에 어떤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 이유를 몰라.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원의 박사님들이나 가서 마이크 들어내면 뭐가 됩니까? 왜 그렇다 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금방 증명 못하는 건 그렇게 얘기해요. 목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 모르면 건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실제로 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건조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건조 이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일반 목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나무들은 분해기도 우리는 경사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대부분 다 편심 성장을 합니다. 요 가운데 요 심이 가운데 요 박혀 있으면 나무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편심 성장을 해요. 우리 왜 옛날에 그 독도법 잘못 배워가지고 산에가 길게 되면 나이테가 넓은 쪽이 남쪽이다 이런 소리 들었죠. 그 거짓말입니다. 네. 그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겨울철 조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이테 넓은 게 남쪽에다가 책 쏟다가 다 해소한 걸 해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경사진데서 자라면 침엽수는 이 밑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활엽수는 위가 넓어집니다. 이거는 이런 그 작용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보면 좀 떼고, 그리고 또 바로 서 있더라도 한쪽에 가지가 많이 닿을 수도 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한쪽으로 많이 부는 곳에서도 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목재가 가장 좋은 목재일 것 같아요? 네? 제일 첫 번째가 이 편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편심이 생긴 목재들은 그냥 보면 편심이 생긴 목재들은 보면 벌겋고 오히려 더 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무겁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보면 햄링을 보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한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판을 뜰 때는 이런 편심된 목재는 빼야 돼요. 이런 편심된 목재에서 판을 뜨는 것들은 100% 갈라집니다. 건조 아무리 신경 써도 안 됩니다. 원래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용재도 가장 좋은 목재가 어떤 목재인가. 근데 우리 임업하시는 분들도 나무만 크면 좋은 목재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재를 보는 사람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좋은 목재의 조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목재 하나씩 얘기하죠. 물론 장재를 뽑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직재도 장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을 들다 보면 편심이 없어요. 편심이 가장 보다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륜폭이 균일해야 돼요. 그래야 변형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는 윤활이 없어야 돼요. 윤활. 왜 나이트에 따라서 쭉 갈라진 거 진이 나오거나 이 흰나무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나무는 마루는 100% 갈라집니다. 그런 나무가 판되면 100%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왜 산에 가보면 이런 거 보일 거예요. 나무 껍질 안 벗기도 보면 나무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숲이가.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세포가 이쪽 바로 서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판 캐면 100% 돌아갑니다. 그걸 못 돌아가게 잡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보수 용재를 선정할 때 이런 것들만 잘 선정을 해주면 건조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개념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두께 5cm 이상 목재를 건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완벽하게 건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세계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고 물론 우리가 장인들 있잖아요. 소모하시는 분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못합니다. 설명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강화문 힙합 같은 거 만드는데 안 불러요. 예. 그러니까 유명세만 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건데. 시간이 없습니까? 예. 우리 그 8만 대장경에 있어요. 캠프하면 요것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만 대장경에 무슨 나무가 되어 있죠? 이모 하시는 분들 그 정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이모 하시는 분들 낫네요. 예. 지금까지 8만 대장경에는 무슨 나무가 되어 있다고 알고 계셨죠? 자작나무가 되어 있었다고 알고 계셨죠? 예? 그리고 자작나무가 분포를 어디 합니까? 지금은 2m 심하지만 원래는 저 러시아 쪽에 분포하는 나무죠. 추운 데 한대 지방에. 그래서 그건 그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 박상쌤하고 저희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물론 209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보니까 3번 나무가 한 63% 가장 많고, 그 다음 돌배나무, 그 다음 뭐 단풍나무, 자작나무, 뭐 이런 순도 있고, 또 저 남쪽에만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조사함으로써 이게 어디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 군데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우리가 8만 대장경뿐만 아니라 우리 목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목판이 없었다면 우리 유기문화는 없어요. 문화 이렇게 발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판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조선실록을 기록한 찍은 그 판들도 규정을 기해가면 18,000년에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찰부터 가면 웬만하면 목관 몇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동지방이나 저쪽에 양반들집에 가면 자기들 자녀들이나 교육시키려고 찍었던 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정들이 이런 수정들이에요. 근데 이런 수정, 왜 그런 이런 수정들을 만들었냐? 옆에는 엄청난 과학이 있는 거예요. 이 수정들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흔하고 구하기 쉬워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나무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나무를 보면 특징이 전부 다 상공제입니다. 도관이 작습니다. 도관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현미경을 보니까 이게 나이트가 선명하지만 실제 나이트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좋은 소나무도 하지, 왜 이걸 소나무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봄에 큰 부분하고 여름에 큰 부분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 기둥이 와서 내가 울퉁불퉁하죠. 그것도 봄에 큰 부분은 빨리 닳고 가을에 큰 부분이 안 닳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책 몇 권만 찍으면 춘제하고 추제하고 그 세포의 두께 차이 때문에 얼룩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걸로 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느티나무도 만들지. 느티나무도 왜 안 됩니까? 느티나무는 동안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 쓸 때 이 삐침이 굉장히 글자에 중요하잖아요. 그 삐침을 못 쳐요. 구멍이 커가지고 꼭 뚫려버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들은 재질도 균일하고 적당한 강도,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판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나무로 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네. 네. 자, 우리 뭐 전통 가구에 이렇게 쓰는 나무들이고, 이런 나무들이 지금 뭐 다 망하고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그 간제 같은 것도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중요했지만 조선시대 이전에 나오는 간제들은 대부분이 그 왕들 물밖에 없습니다만 테너블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선시대 되어오면서 대부분이 다 소나무를 쓰게 되고, 그리고 우리 문흥왕릉 그 간제 같은 경우는 금송이죠, 그죠? 금송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은 가상수도 심어놨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고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일본서 조금으로 바친 거예요, 간제는. 그런 걸 이제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조선 왕실에서 만든 마지막 간제입니다. 그때 이웃이 돌아갔을 때 마지막 왕실에서 이렇게 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소나무고 이렇게 옷이 다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 만든 우리나라 마지막 그 왕실에서 만든 간입니다. 또 이것도 지금 이야기가 많죠, 그죠? 일본 국보 일로가 뭐야? 우리나라에서 가져갑니다.
일본은 보면 그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 불상이 편백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것만 소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은 웃기지 마라. 누나도 소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몇백을 들여가지고 이놈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뒤에 어디 받침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그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나라 장인이 우리나라 와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이목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목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마지막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참 그 산에 나무 심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하면 혼나는지 모르지만 돈 되는 나무 없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출산할 수 있는 나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저도 산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자신 없어요. 건할 수 있는 나무도 없고.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해야 되면 저는 솔직히 뭐 우리 뭐 산림청 통계 보면 2000 뭐 몇십 년 되면 50% 작업자 정하고 막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신뢰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무를 많이 수입해서 써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수입해 쓰더라도 우리 전통 문화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나무는 있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겠다. 1, 2년만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목재 문화의 핵심이 나무, 새나무를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오동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재 우리 목재 문화에 가장 많이 쓰인 나무가 소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예요. 그래서 이목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걸 뭐 대단히 면적의 조림은 아마 오동나무도 그렇고 느티나무도 좀 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통 문화의 맥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 각자 계신 자리에서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좀 잘 바꿔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